무기 체계의 성능을 이제 결정짓는 이 효과 요소가 있는데요. 이 요소에 대해서 좀 강의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죠. 그죠? 일본의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먼저 투하가 됐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실제로 최초로 사용이 되었죠. 이때 이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파괴력을 보였죠. 이런 핵무기는 앞으로 뭐 인류가 다시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핵무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이 핵무기로 인해서 일본이 완전히 이제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되었죠. 원래 계획은 이 독일군에게 원래 이제 유럽 전선에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사실은 독일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이 맨하탄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어쨌든 이 핵무기가 사용됐을 때 그 위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어떤 무기로서의 어떤 이 파괴력, 살상력, 위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전에서 이제 91년도에 걸프전 있었고, 사막에 우리가 뭐 폭풍작전, 사막의 방패작전 하면서 이라크의 이제 후세인의 군대와 이제 연합군이 싸웠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죠.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걸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배후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정보국에서 분석을 해서 또 두 번째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1, 2차 이라크 전쟁인데요. 뭐 걸프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1차 전쟁은 2차는 이제 이라크 전쟁 이렇게 명칭하죠. 자, 이때는 완전히 또 사용된 무기가 양상이 완전히 또 다른 거였어요. 핵무기와는 또 다른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에서는 또 다른 무기가 사용이 되었죠. 소위 말하는 정밀 유도 무기죠. PGM, Precise Guided Missile, 스마트 폭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또 현대전에서는 또 새로운 양상의 무기 체계가 등장했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시대별로 여러가지 무기의 성능이 향상이 되죠. 뭐 파괴력과 살상력이 대폭 증가되거나, 또는 어떤 정밀 유도 무기와 같이 이런 무기의 어떤 정밀성의 정도가 향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무기체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양적 위주의 전쟁에서 오늘날은 이제 질적 위주의 전쟁으로 변화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과거에는 1차 세계대전만 해도 대량 살상, 대량 파괴의 개념이 전쟁의 하나의 주 경향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보 자산, 즉 전장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차별적인 어떤 살상의 개념이 아니라 적의 중심을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타겟만을 선별해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런 무기체계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끔찍한 어떤 대량 살상이나 대량 파괴의 어떤 개념에서 탈피하는 그런 개념의 전쟁으로 지금 양상이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지상과 또 해상과 공중 3차원에서 어떤 전쟁이 수행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이미 우주 공간에서 실현이 되고 있죠. 우주 공간까지 전장이 확대가 되고 사이버 전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전쟁을 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무인화된 항공기와 또 무인화된 로봇이 전쟁을 수행하는,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가 아니겠죠. 곧 다가올 미래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주요한 전투는 로봇이 이제 하는 시대, 즉 어느 국가가 성능이 우수한 로봇을 보유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이처럼 전쟁의 양상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이 전쟁도 이제 이 강대국에 의한 여러 가지 대리전 전쟁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무기 체계의 능력을 결정을 짓는 5가지의 효과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기동성이라는 건데요. 기동성,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이 기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구조에 비유를 하면 이 다리예요. 다리.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이 발달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유리한 어떤 위치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빨리 기동을 하게 되면 유리한 장소에서 내가 전쟁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에는 기동성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이 전차의 운용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격전이라는 것을 이제 교리를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말에 이제 사실은 최초로 영국에서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차는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었고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미래의 전장에서는 이 전차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전차가 영국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이 전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전차 운용 개념에 대한 어떤 운용 개념을 정립을 해서 전격전 이론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차의 엄청난 어떤 속도와 전차의 특성이 이제 굉음을 울리면서 적의 어떤 중심, 적 지역으로 신속하게 기동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마비를 시키고 적의 진지를 일거에 돌파하면서 뭐 인체 구조에 비유하면 우리 뇌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심리적 마비를 달성시키는 이런 효과를 전차가 이제 전차를 운용하는 것이 이게 독일의 전격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프랑스를 침공할 때 독일이 당시에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죠. 독일과의 국경선에. 그런데 이제 프랑스 북부, 저기 북부 지방의 벨기에 쪽엔 이제 아르덴느 숲이라는 울창한 산림지대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워낙 산림이 울창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독일의 기동부대들이 기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지노선이 그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나머지 그 지역을 뺀 전 지역에는 견고한 요새를 지어서 지화화해서 완벽한 방어 요새를 구축을 했죠. 이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지나치게 믿고 있었죠. 자, 그런데 독일은 이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북부 벨기에와 프랑스의 국경선 지대를 대규모의 기갑부대를 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유히 아르덴느의 산림지대를 통과해서 크게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프랑스를 기습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함락이 됩니다. 프랑스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죠.
자, 이때의 독일의 어떤 전차의 기동성, 이 기동성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무기 체계의 능력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런 기동성이에요. 자, 나폴레옹도 전장에서 늘 승리를 했죠. 자, 나폴레옹의 전장에서 늘 승리했던 비결은 뭐였냐면은 적보다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보폭의 속도도 적보다 2배나 빨랐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늘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동 계획을 수립해서 적보다 먼저 이동을 해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점령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적의 어떤 속도보다도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이 부대의 기동 속도가 훨씬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싸울 때마다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무기 체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빌리티, 기동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무기를 우리가 획득하거나 무기를 개발하거나 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때 이 기동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동성과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화력이에요. 화력. 그죠? 이 화력은 우리가 기동성을 사람 인체의 어떤 다리에 비유한다 그러면 이 화력은 팔의 능력이에요. 팔의 능력. 팔을 이렇게 뻗어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뭐 이걸 우리가 화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무기를 우리가 개발할 때,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 기동과 화력은 이 두 개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화력은 뭐 예를 들면 뭐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어마어마한 화력이었죠. 일본은 완전히 항복을 했죠. 이 원폭 투하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어떤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렸던 것이죠. 이게 이제 무기 체계에서 화력의 효과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적보다 우세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차를 다 보유하고 있어도 전차의 주포, 즉 전차의 어떤 주포가 누가 더 화력이 강한가, 전차의 기동성이 누가 강한가, 그리고 우리가 포병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포병의 어떤 기동성, 뭐 자주화된 정도, 포병의 주포의 능력, 화력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 화력의 요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초반에 이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북한이 다시 퇴각을 하죠. 퇴각을 하면서 우리가 반격을 하죠. 북한 지역으로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반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거의 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이 중공군이 어마어마한 어떤 병력의 중공군이 개입을 함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 지역에서 오늘날의 휴전선 지역에서 서로 지루한 고지전을 펼치면서 53년 7월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오늘날 이제 분단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이때의 중공군이 썼던 전술이 뭐냐 하면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동원해서 깽과리와 북을 울리면서 야밤에 우리 연합군과 아군들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래서 공포심에 굉장히 질려서 전투에서 많이 고전을 했었죠. 자, 이때 중공군이 사용했던 우리 전술을 인해 전술이라고 그래요. 인해 전술.
어마어마한 병력, 압도적인 숫자의 병력을 투입을 시켜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인해 전술을 효과적으로 잘 저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화력 때문에 그랬어요. 화력. 중공군이 이 당시에 숫자가 많고 또 적의 야포수가 우리 우군에 비해서 훨씬 더 우세했지만 당시에 우리가 보유했던, 즉 연합군이 보유했던, 유엔군이 보유했던 야포의 이 발사 속도가 적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정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화력이 훨씬 우세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예를 보더라도 무기의 효과 중에서 이 화력의 효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기동과 화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동과 화력은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투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동과 화력은 늘 바늘과 실처럼 같이 우리가 다닌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생존성이에요. 생존성인데요. survivability죠. survivability. 자, 이 survival 하는 것은 뭐 생존하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우군 부대를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전투력을 잘 보존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투를 수행해야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죠. 이 생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성이 약한 무기는 사실은 효용성이 없겠죠. 전투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 생존성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생존성이라는 것은 흔히 고대나 중세에서는 갑옷 이런 것들이 생존성을 위한 하나의 무기 체계죠. 그죠? 창과 방패가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 체계라고 그러면 이 갑옷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수단이죠. 이런 것들은 생존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기 체계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병들이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헬멧이나 또는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또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유사하게 위장을 함으로써 적으로부터 관측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 위장이죠. 위장. 얼굴에 우리가 위장 크림을 이용해서 위장을 한다든지 또는 방탄모나 전투복을 착용해서 우리가 산악에서 전투할 때 이렇게 주변 자연 지형지물과 이렇게 유사하게 풀을 꼽는다든지 여러 가지 위장 포나 또는 전차나 이런 데 위장망을 사용해서 우리가 무기를 보호하고 인체를 보호하죠. 이런 것들을 위장이라고 그러죠. 캐모플라즈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생존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차가 예를 들어서 대전차 화기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전차가 기동할 때 적의 대전차 화기에 공격을 받아서 쉽게 파괴가 된다 그러면 이건 생존성이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의 어떤 장갑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 지역에 항공전을 할 때 스텔스 기능이 없다 그러면 적의 레이더에 다 포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적의 방공망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우리가 항공전을 할 때는 늘 방공망, 적 방공하기를 먼저 제압을 하고 전투기가 출격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적 방공하기를 먼저 제압하지 않고 전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적의 방공하기에 대해서 우리 전투기가 다 격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방공망 제압 사격이에요. 그런데 이 스텔스기는 이런 적의 방공망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죠. 은밀하게 침투 기동해서 적 중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적의 전쟁 지도를 타격한다든지 적의 중요한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적의 대규모 밀집된 기갑부대, 포병진지들을 타격함으로 가지고 적의 중심을 타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전쟁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F-35 40대를 이미
도입을 해서 지금 청주 기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텔스 항공기예요. 북한은 그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개발된 가장 우수한 성능의 항공기가 바로 전투기가 바로 스텔스 F-35죠. 우리는 이미 40대를 도입을 했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60대까지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한 우리 SLBM, 그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우리가 개발에 성공했죠. 얼마 전에 시험 발사했죠. 물론 뭐 핵무기를 우리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바닷속으로 기동을 해서 언제 어디든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현무 2B나 이런 것들은 500km의 미사일들은 굉장히 고도의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500km 정도 우리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지대국 미사일을 우리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상에서 발사대에서 쏘면 이 발사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타격을 당할 수 있지만 이 SLBM이라는 것은 잠수함에 탑재해서 물속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우리가 쏘고 싶을 때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LBM이 굉장히 무서운 화기라는 것이죠. 북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화기죠. 북한이 이 SLBM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는데 과거에 이 SL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잠수함에서 쏜 것은 아니었죠. 바지선에서 쏘았어요. 이 잠수함에서 SLBM을 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그 자막 능력이 있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북한은 불행하게도 그런 잠수함이 없죠. 우리는 지금 도산 암청함이라든지 이런 장보고함이 3,000톤급이 넘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탑재를 해서 물속에서 실제 사출 실험해서 SLBM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무기 체계죠. 자, 이런 것들 생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생존성을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몸집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자, 보병들에게 지나치게 생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존성 향상을 위한 무기 체계를 이렇게 장비화하게 되면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죠? 중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배낭의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많은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가벼운 배낭을 지고 가는 사람과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어떤 등산의 효율성은 차이가 나겠죠. 나의 생존성은 증대되겠지만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한 등반 능력은 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존성과 이 기동성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맞춘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존성의 지나친 강화는 중량을 증가시키고 전투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무기체계가 파괴되고 나의 전투력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 생존성도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동성, 화력, 생존성 3개 이야기했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이 가용성과 신뢰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availability. 자, available 하면 우리가 형용사로 뭐 가용한, are you available? 그러면 뭐 너 시간 있어? 이런 뜻이죠. available. 명사가 availability죠. availability. 그 다음에 reliable 하면 뭐 이렇게 믿을 만한 뭐 이런 뜻이죠. reliability 한 명사죠. reliability. 가용성과 신뢰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말이 어려운데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전장에서 사용할 때 잦은 고장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리 부속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수 장치나 기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어떤 메인티넌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무기가 필요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백발백중하는 이런 아주 우수한 사격 능력을 우리가 1등 특등 사수를 아무리 많이 우리가 양성을 해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보유하고 또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 특등 사수에게 소총과 실탄이 지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개발해도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무기 체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용성과 신뢰성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기를 개발했을 때 이 무기를 전쟁이 일어나서 사용을 했을 때 운용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불시의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이 해당 무기 체계가 임무 수행 초기 단계에 탁 투입을 했는데 운용이 제대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운용이 안 되는 데는 무기 성능은 우수하지만 무기를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무기의 지속성을 운용하기 위한 수리 부속이나 기재나 장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또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임무 수행 초기에 무기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용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과 신뢰성은 뭐 신뢰성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기 체계가 어떤 규정된 조건에서 원래 생각했던 이런 그런 기간에 이 규정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정도나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성능 요구를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가 성능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ROC라고 그러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작전 성능 요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ROC를 하고 시험 평가를 통해서 무기를 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 체계가 개발이 되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 무기가 제대로 기능 발휘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용성과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파괴력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사용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가용성과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런 가용성과 신뢰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 설명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동성이었죠. 두 번째가 화력이었죠. 세 번째가 생존성이었죠. 네 번째가 방금 설명한 가용성과 신뢰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대 효과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지휘 통신 혹은 뭐 지휘 통제라고도 이야기해요. Command and Communication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Command and Control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휘 통신, 지휘 통제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 지휘 통신, 지휘 통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서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지휘 통신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이 지휘 통신이라는 구성 요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C4ISR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4I. C4I라는 것은 C가 4개라는 뜻이죠. Command, 그죠?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uter 이 말이에요. 그 4개의 C죠. 이게 C4예요. 그 다음에 I는 Intelligence의 약자 Intelligence. Intelligence 하면 정보라는 뜻이죠. 정보, Intelligence. 이걸 합쳐서 우리가 C4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C4I와 이 C4I는 뭐냐면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수단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장 감시 체계 ISR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리카너선스의 약자예요. 이게 뭐 한국말로 대해석을 하자 그러면 정보 정찰 감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전장 감시 체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장 감시 체계는 신체 구조로 이야기하면 오간으로 우리가 눈과 그죠? 오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을 보는 적의 어떤 움직임과 적의 어떤 동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겠죠.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적을 보는 기능이 바로 전장 감시 체계예요. 자, 우리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적의 전쟁 지도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밀집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포병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기갑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적의 예비대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잖아요.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결국은 타격 수단, 그게 미설이 될 수도 있고 장거리 포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폭격기나 전투기가 될 수도 있고 전투함에서 발사하는 함포가 될 수도 있고 특수부대가 적지 중심으로 침투를 해서 직접 파괴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수단이 있죠. 이걸 우리가 타격 수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의 동태를 볼 수 있는 전장 감시 체계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 타격 수단 두 개를 결합시켜야 결국은 적의 중심을 파괴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죠. 이러한 전장 감시 체계와 타격 수단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체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휘 통신 체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이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적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선견이라고 해요. 선견 먼저 적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적보다 빨리 결심을 해야 돼요. 적에게 내가 얻어맞기 전에 타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지휘관이 결심을 해서 타격을 해야죠. 선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선행, 액션을 먼저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 먼저 보고 선결 먼저 결심하고 먼저 행동하는 이런 체계를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가 적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장 감시 체계가 발전해야 되고요. 정밀 타격하는 수단이 발전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러한 전장 감시 체계와 정밀 타격 수단을 통합하는 기능이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에요. 이 지휘 통제 시스템과 잘 연계가 되어야 무기 체계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마지막 지휘 통신 효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이런 지휘 통신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지휘 통신이 지금은 최고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휘 통신 체계만 우리가 상대방이 마비를 시켜버리면 전쟁은 이미 성패는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Center of Gravity라고 그래요. 중심. 우리가 어떤 뭐의 중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군사적인 용어로 중심을 타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중심을 우리는 파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심은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방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의 중심이 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지휘 통제 시스템이에요. 이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군의 명령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육성이나 뭐 전화기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네트워크와 컴퓨터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와 컴퓨터로 중심이 된 이런 어떤 지휘 통제 시스템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기에 파괴할 수 있다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끝난 거죠. 이런 지휘 통제 시스템과 적의 중요한 기동부대들, 탱크죠, 전차죠, 기갑과 기계와 보병을 비롯한 이런 중요한 기동부대들, 그 다음에 적의 중요한 화력, 장사정포, 그죠? 지하에서 갱도화되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 다음에 미사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어떤 활약 수단이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지휘 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적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파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무기 체계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무기 체계의 5대 효과 요소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동력이었죠. 기동이었고요. 두 번째가 화력이었고, 세 번째가 생존성이었고, 네 번째가 뭐였죠? 네 번째는 가용성과 신뢰성이죠. 그렇죠. 가용성과 신뢰성이었고, 마지막 설명한 게 이 지휘 통신 요소예요. 자, 이런 5개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무기 체계의 능력을 결정짓는 5대 효과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